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닭육수 냄새가 올라와야 할 주방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문이 반쯤 열린 거실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엔 구겨진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새벽마다 출근하며 손가락마디 다 휘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고 남편은 매일 말했습니다. 딱 1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편하게 산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남은 건 빚독촉 전화와 텅 빈 가게뿐이었습니다. 배달앱 알림 대신 카드 연체 문자가 울렸고 손님보다 파리 소리가 더 많아졌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만 살아온 남자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끝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 남편은 휴대폰도 두고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질 생각이었던 사람처럼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김정우는 퇴직식 날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꽃다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소 동료들이 건네준 꽃이었어요. 빨간 리본에는 35년 근속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늘 새벽 5시면 신고 나가던 검은 작업화였습니다. 앞코는 닳았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정우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저 신발을 신고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미숙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는 날이라 일부러 아침부터 장을 봐왔습니다. 갈치도 굽고 잡채도 무쳤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정호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고생 많았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좋은 날은 무슨 좋은 날이야. 회사에서 필요 없으니까 내보낸 거지. 미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병원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하면 잔업을 했고 아이 학원비가 밀리면 주말 특근을 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족의 기둥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정호는 부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작업복 안에 땀이 고였고 겨울이면 바닷바람에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찬 도시락을 서둘러 먹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큰 배의 철판 사이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모 병원비까지 보탰습니다. 정호에게 인생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달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날 아침 그 통장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3억 1천만 원. 숫자로 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체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붙잡고만 있으면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는 사람, 아들에게 생활비 걱정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정호는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부터 정호는 거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홈쇼핑이 나오고 저녁 드라마가 시작돼도 같은 자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영도다리 쪽 차량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정호의 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산책이라도 다녀와요. 몸이 굳어요. 됐어. 친구분들이랑 약속은 없어요? 다들 바쁘겠지. 말은 짧았습니다. 표정은 더 짧았습니다. 그 무렵 정호에게 자주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 동기 박성태였습니다. 성태는 정호보다 2살 어렸지만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늘 사람들을 모으고 술자리를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기가 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호 형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병나요. 요즘은 퇴직하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태의 이야기는 매번 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요즘 배달 장사 대단합니다. 치킨은 망하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형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정호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해? 닭 튀겨본 적도 없는데. 그건 본사가 다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건 자리와 성실함이지요. 형님은 성실함 하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잖아요. 그 말이 정호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말, 아직 쓸모 있다는 말.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휴대폰으로 치킨집 창업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월 매출 8천만 원. 부부 창업 성공 사례. 60대 사장의 인생 이막. 영상 제목들은 정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숙은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보, 설마 장사 생각하는 거예요? 정호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보는 거야. 퇴직금은 우리 노후 돈이에요. 함부로 손 떼면 안 돼요. 그 말에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미숙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예전에 반찬 가게 잠깐 했을 때도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알잖아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걱정이 맞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호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사는 아들 현우가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부모의 식탁 앞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영업 정말 위험해요.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노후가 먼저잖아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숙은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식탁 위에 갈치구이는 식어갔고 국그릇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다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호는 주머니 속에서 퇴직금이 찍힌 통장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3억 1천만 원. 그 돈은 평생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다. 박성태는 행동이 빨랐습니다. 정호가 마음을 조금 열었다고 느끼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부산 서면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 상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인생 2막 창업 성공 파트너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매장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본사 직원은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왔습니다. 사장님, 연세대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셔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정호는 사장님이라는 말에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몇 년 동안 김 부장님이라 불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무도 그를 직함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니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성태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꺼봐요, 형님. 제가 뭘 했습니까? 형님 같은 사람이 하면 딱이라니까요. 직원은 매출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깔끔한 그래프였습니다. 몇몇 매장은 월 매출이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호의 눈은 숫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비, 배달 수수료, 광고비, 인건비 같은 항목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상담만 받고 온 거야. 상담만 받았는데 계약서가 왜 있어요? 정호는 대답을 늦췄습니다. 미숙은 봉투 안에서 가맹계약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주방 설비 이거 다 하면 얼마예요? 초기 비용은 좀 들어. 좀이 얼마냐고요? 정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대략 2억 조금 넘어.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2억이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부엌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퇴직금이 전부 3억 조금 넘는데 거기서 2억을 가게에 넣겠다는 거예요? 장사는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거야. 그 돈은 우리 병원비고 집이고 앞으로 살아갈 돈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려야지. 미숙은 한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확신이라기보다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멈출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게 자리는 영도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부산의 한 주택가 상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고 학원과도 가까웠습니다. 본사에서는 배달 수요가 좋다고 했습니다. 성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아이들 많고 저녁 장사 딱입니다. 정호는 빈 점포 안에 서서 벽을 만졌습니다. 아직 페인트 냄새도 나지 않는 회색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환한 간판과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낡은 천장이 뜯기고 벽에는 노란색과 검은색 로고가 붙었습니다. 주방에는 튀김기가 들어왔습니다. 배기구가 돌아갈 때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미숙은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계약금, 인테리어 중도금, 냉장고, 튀김기, 간판, 초기 물류비, 배달앱 가입비, 카드 단말기, 홍보 전단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는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밤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펜 끝으로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다 들어가는 돈이야.
가게 열면 금방 회복해. 미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되면요? 정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안 될 생각부터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생각은 해야지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그 말에 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이 얘기 좀 하지 마.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보여?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걱정이 곧 무시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업식 날이 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환이 3개 놓였습니다. 하나는 성태가 보낸 것이었고 하나는 본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현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리본에는 아버지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문구를 보고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곧 손님들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픈이라 서비스 많이 드립니다. 첫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궁금해서 찾아왔고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튀김기에서는 뜨거운 기름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정호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닭을 튀겼습니다. 미숙은 포장 박스를 접고 물을 담고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정호는 매출 영수증을 손에 들고 웃었습니다. 맞지? 우리 할 수 있어. 미숙도 그날만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잘 됐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첫날 매출이었습니다. 첫 달은 그런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배달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치킨집이 근처에 2곳 더 생겼습니다. 배달앱에는 할인 쿠폰이 넘쳐났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을 비교했고 리뷰 하나에 매출이 흔들렸습니다. 본사에서는 광고를 더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노출이 밀리면 주문이 줄어요. 초반엔 광고비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정호는 다시 돈을 넣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닭값은 올랐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숫자는 초라했습니다. 어느 밤 미숙은 가게 주방 바닥에 앉아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튀김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노랗게 비쳤습니다. 정호는 매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주문이 줄었지? 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봐야 해요.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제야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해야 하는 얘기예요. 지금 힘든 시기일 뿐이야. 힘든 시기가 아니라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호는 매출표를 구기듯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초를 쳐?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정호는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 번졌고 가게 안에는 식은 기름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달라진 건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마다 꽉 차던 테이블이 하나둘 비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문 알림도 예전처럼 쉴 새 없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도 주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튀김기 기름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휴대폰만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배달 앱 순이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몇 번째에 뜨는지,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별점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하루 종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리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배달이 늦어요. 정우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직원까지 줄였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나가네. 우리 둘이 하면 돼.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닭과 채소를 사고, 낮에는 재료 손질을 하고, 밤에는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었고 손톱 주변은 갈라졌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자 미숙은 조용히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계산기 버튼 소리가 가게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담배 냄새 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나왔어? 미숙은 한참 계산기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적자예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배달 광고비 빠지고 재료가 빠지고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정우는 장부를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한참 보던 그는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고를 더 넣어야겠네. 미숙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광고비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안 보이면 손님이 안 들어와. 그럼 언제까지 돈 넣을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라이터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정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면 예민해졌고 리뷰 하나에도 신경질을 냈습니다. 심지어 배달 기사에게까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잖아요. 배달 기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비 와서 밀립니다. 정우는 결국 욕설까지 삼키듯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사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건지 아니면 원래 숨겨져 있던 불안이 드러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현우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는 비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할인 행사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부러 밝은 척했습니다. 왔냐? 요즘 저녁 시간은 좀 한가하네. 하지만 현우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괜찮은 거 맞아요? 정우는 웃어 보였습니다. 장사라는 게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날 밤 현우는 몰래 어머니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미숙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현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얼마나 남았어요? 미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 대출도 있어요? 한참 침묵하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싫어했어.
내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현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국 정우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접어요. 정우는 닭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더 안 망해요. 망하다니? 아직 안 망했어. 이 상태면 시간 문제잖아요. 정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회사 다닌다고 세상 다 아는 줄 아냐? 그럼 아버지는요? 현실 안 보이세요? 나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이야. 현우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이 더 힘들잖아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냐? 그 말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더 독해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배달 앱 분석 영상을 보고 경쟁 가게 메뉴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몰래 카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광고를 더 돌리면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는 재료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뒤 골목에서 통화를 하던 그의 어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엔 기름 섞인 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 가방 안에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한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정우가 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졌습니다. 당신 자존심 때문에 지금 집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우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냥 늙은이처럼 집에 처박혀 있었어야 했냐고. 적어도 가족까지 끌고 무너지진 말았어야죠. 그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은 치킨 냄새가 집안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미숙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남편의 등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앞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마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1시간 넘게 주문이 없는 날도 생겼습니다. 튀김기 불은 켜져 있었지만 기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기만 두드렸고 휴대폰으로 대출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가게 문만 열어도 억지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히면 얼굴은 다시 굳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숙이 받자 상대는 카드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카드 대금 연체 예정 안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카드 대출 말고 또 있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요? 한참 침묵하던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줄 알았어. 도대체 언제까지요?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퇴직금 다 들어갔어요. 대출까지 생겼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 아니라니까. 그 목소리에 주방 스테인리스 문이 울렸습니다. 장사 원래 다 이렇게 버티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정우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들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형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많이 떨어지셔서 프로모션을 추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광고비도 없는데 무슨 프로모션입니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폐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우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버텼고 몸이 망가져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가족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새벽에는 손목을 감싸 쥔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도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그게 정우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이 정말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소파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방 안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 1천만 원. 그 숫자는 이제 기억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가족 인생을 망쳤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 부산항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을 보며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이 편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빛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문득 며칠 전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부터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정우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들 눈 속에 비친 자신이었습니다. 무능한 가장, 노후 자금까지 날린 남자, 도망치고 싶은 인생.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업복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선소에서 입던 낡은 점퍼였습니다. 팔 부분에는 오래된 용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 옷 몇 벌만 넣었습니다. 휴대폰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다가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미숙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아파트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습관처럼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늘 마시던 믹스커피를 타려고 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식탁 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네 글자였습니다. 순간 미숙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커피물이 번졌습니다. 여보,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베란다에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근처 편의점, 버스 정류장, 어디에도 정호는 없었습니다. 현우가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이름이 뜰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명 미웠습니다. 원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숙은 남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혼자 무너지려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 뒤였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공사 현장에서 정호를 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하나에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강원도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조용했습니다. 새벽 기차 창밖으로 겨울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눈이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2 손으로 가방 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공사 현장은 작은 지방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철근 냄새와 시멘트 먼지가 섞인 공기 속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색 컨테이너 숙소 옆에는 낡은 작업화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현장 소장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중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씨요? 저쪽 숙소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컨테이너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안쪽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호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낡은 작업복 소매에는 용접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문 앞에 선 아내를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숙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2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미숙은 원망부터 쏟아낼 줄 알았습니다. 왜 도망갔냐고, 왜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정우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남자였습니다. 조선소에서 손가락이 찢어져도 참았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이를 악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따라 울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갈 자격 없다. 미숙은 국밥 그릇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걸로 됐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뒤 치킨집은 결국 폐업 처리됐습니다. 간판이 내려가는 날 정우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노란 간판이 철거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판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정우 가슴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퇴직금 다 날렸다더라. 그러게 왜 무리해서 장사했대. 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부터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틀린 건 결국 자신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정우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밤에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반찬 가게 다시 해보려고요. 정우는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몸도 힘든데 무슨 가게를 또 해? 큰 가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반찬 가게.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져요.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시장 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미숙이 잠깐 반찬 일을 했던 자리 근처였습니다. 가게는 좁았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아래 작은 냉장고 하나와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치킨집보다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첫날 새벽 정우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채소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무상자를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조선소 출근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새벽 공기를 맞으며 살았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천천히 손님이 늘었습니다. 미숙 음식 솜씨는 원래 좋았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제육볶음. 자극적이지 않은 집밥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은 먹으면 속이 편해. 그 말을 들은 미숙이 웃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가게를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무사히 버티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셔터를 함께 내렸습니다. 철컥 내려가는 소리가 겨울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아, 왜요? 나 당신 참 힘들게 살게 했지. 미숙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정우도 따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야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 안 가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지. 그 말에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춥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